안녕하십니까? 디퍼런스 상담학 박사 최영서입니다. 사람의 특성을 규정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기질, 그리고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인이라고 하는데요. 데이비드 무영서 박사님께서 고안한 동인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질은 히포크라테스의 고전적 기질론에서부터 유래되었다는 건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디퍼런스학에서는 기질을 외부적 디퍼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겉에서 관찰하기 비교적 쉽기 때문이고요. 성격은 여러 심리학자들이 있지만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 유형론에서부터 비롯이 되었는데요. 내부적 디퍼런스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동인론은 핵심적 디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행동과 언어,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같은 것을 규정 짓는 것에는 그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와 관점이 있겠죠. 그런 동기와 관점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 그래서 동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셔서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동인을 7가지 우리 몸의 신체 일부인 지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지금 인형들이 좀 있는데 보이시나요? 각각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인형을 제가 좀 모아봤는데요. 일단 7가지 몸의 지체로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목인이라고 합니다. 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우리 육신의 눈이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 영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 그리고 도덕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느끼는 그런 사람을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목인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수인이라고 하는데요. 손 보이시죠?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모여 있을 때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뭔가 바쁜 일을 할 때 손이 부족하다, 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일손이라는 말 아예 붙여서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손을 좀 돕겠다, 일손이 부족하다, 일손이 필요하다, 일손이 좀 되어주겠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부지런하고 눈앞에 있는 당면한 과제,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매우 잘 처리하는 사람을 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뇌인이라고 하는데요. 뇌죠. 우리 브레인이라고 하죠. 이 집단에서 두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소위 말해서 좀 똑똑한 지식인 측에 해당이 되겠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배워서 익혀서 알았던 것을 타인에게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그런 가르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설인이라고 하는데요. 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입속의 혀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거나 또 외롭고 지치고 힘든 요즘같이 막 어려운 이런 시점에는 사람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그런 말들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족인이라고 합니다. 손이 있었으면 발도 있겠죠. 제가 발을 들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족인이라고 합니다. 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냄새나고 무좀 혹시 이런 게 떠올리시나요?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족인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걸어가야 하고 자동차를 타더라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거기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발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고되고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자기의 역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부위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온몸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얼굴이나 손처럼 잘 나타나지 않아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 것처럼 묵묵히 조용히 뒤에서 자기의 맡은 바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히 발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의 흐름, 재정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해서 경제관념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이겠죠. 6번째는 어깨 견자를 써서 견인입니다. 어깨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좀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견인하면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직접 하는 수인이나 조긴처럼 발로 뛰고 손으로 일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할지 빨리 파악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리더나 경영인,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견인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인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조긴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설인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목인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또 뇌인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해서 잘 알려주고 지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시민이 있어요. 시민 같은 경우에는 마음 심자를 쓰죠. heart.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 같이 아파하고 또 슬픔을 보면 같이 슬퍼하는, 설인이 외롭고 힘들고 지친 사람한테 말로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사람이라면, 시민 같은 경우는 타인의 마음, 타인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주고 동감해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기쁨도 같이 함께 합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민 같은 경우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산 것처럼 기뻐해주고, 사촌이 만약에 사업에 실패했다던가 부도를 맞았다던가 너무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내 아픔처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정말 든든하시겠죠. 오늘 말씀드린 목인,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수인,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부지런하겠죠. 뇌인,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설인은 제가 호두깎이 인형을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입이 커서 제가 집어왔어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 그 다음에 조기는 제가 스크루지를 들고 왔지만 꼭 구두쇠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분별력 있는 구두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꼭 돈이 필요한 데만 쓰죠. 재정이 필요한 데라면 꼭 사용을 하지만 불필요한 곳에서는 단 1원도. 여기 보면 동전 하나 보이세요? 동전 한 잎도 절대로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 조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은 제가 킹, 임금을 들고 왔잖아요. 이렇게 어깨처럼 튼튼하고 든든한 사람, 리더, 경영인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은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양철인형인데요. 양철인형이 없어서 제가 지금 허수아비를 들고 왔거든요. 따뜻한 심장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죠. 자기가 심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원래 갖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같은 감정을 교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민, 옆에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7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다 있어요. 사실 저한테도 목인부터 시민까지 다 있고요. 그러나 어떤 것이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지, 1번부터 7번까지 나에게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죠. 그거는 디퍼런스 진단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7가지 동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7가지의 사람들, 7가지 동인은 우리한테 다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자선 행사를 한다, 파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7가지 동인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자선 행사를 해요. 근데 이제 이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막 다니면서 음료수를 서브를 하겠죠. 뭐 커피도 드릴게요. 뭐 음료수 뭐 드실래요?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옷 막 주문을 받죠. 그래서 막 나눠주는데 지금 보이세요? 음료수가
너무 한가득 차 있으니까 막 낑낑낑 메고 가다가 순간 넘어져 갖고 꽈당 하면서 확 다 엎어버린 거예요. 이런. 그래서 얘가 난장판이 났죠. 넘어지고 다쳤어요. 숟가락도 저 멀리 날아갔다 하나 왔네요. 이랬을 때 7가지 동일에 따라서 다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좋아하는 반응이 있겠죠. 어떡해, 너무 아프겠다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이 지금 이렇게 자빠져 있죠. 확 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가서 위로합니다. 많이 아프진 않니? 괜찮니? 얼른 일어나.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위로를 해요. 그리고 또 와서 어떡해 너무 많이 아프겠다. 괜찮아? 내가 더 많이 아픈 것 같아. 이렇게 막 넘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넘어질 때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옆에서 지켜주고, 만약에 손이 다쳐서 피가 난다 막 이랬을 때 위로하죠. 막 같이 막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내 손이 막 아픈 것처럼 같이 막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아파해 주는 사람. 그리고 같이 막 눈물 뚝뚝 흘리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아프지 않은지, 지금 손 막 다쳤지만 아유 얘 자꾸 넘어지네. 너무너무 많이 아프겠다. 근데 너가 지금 손은 다쳤지만 예쁜 얼굴 다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이 손 금방 아물 거야.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설인이라고 해요. 처음에 같이 막 울어주고 너무 아프겠다 하면서 자기가 아픈 것처럼 막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시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 공감을 많이 하니까 같이 많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보통 이 사람 사랑이 많다, 참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겠죠. 지금 보면 여기 그릇이고 뭐고 막 다 엎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이 발달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자기 기타도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 걸 내려놓고 와서 이걸 막 치우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허리 숙여서 일을 하면서 막 다니면서 열심히 치우고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고 다쳤을 때 사람을 많이 보는 사람은 이 시민, 그리고 설인이고요. 이 상황을 보고 일을 봐서 일을 막 정리해 주는 사람, 일거리를 많이 보는 사람은 수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막 그릇이 막 깨지고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이 아르바이트생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나 알바 잘리면 어떡하지? 나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나 학비도 벌어야 되는데 등록금 어떡하지? 막 고민할 수 있죠. 나 이거 잘리면 어떡하지? 이럴 때 설이는 말로 위로하지만 이때 짜잔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족인이에요. 옆에 동전 보이시죠? 평소에는 굉장히 구두쇠처럼 볼 수도 있고 돈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족인은 정말 필요할 때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쓱 와서 걱정하지 마. 이 그릇값 내가 다 계산해 줄게. 오늘 이거 장사하는 거, 이 파티 내가 다 주최한 거니까 걱정 마. 이거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이렇게 해주는, 아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 옆에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돈을 쓰지 않아요. 제가 스크루지를 선정한 이유가 있거든요. 굉장히 성실하게 단 1원도, 동전 한 입도 허투루 쓰지 않고요. 매우 아주 소중하게 돈을 아끼면서 살다가 꼭 필요할 때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잘 해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여기 나머지 3사람이 더 있어요. 견인이 있습니다. 이 견인은 든든한 어깨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수인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이렇게 빨리 가서 해결하고 막 물건 정리도 하고 깨진 뭐 접시니 그릇이니 이런 걸 막 청소하고 이런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 견인은 왕이잖아요. 딱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너는 그릇 치우고
너는 빨리 붕대 가지고 오고, 너는 이 아픈 애 위로해주고, 너는 누구한테 무슨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지휘하고 총괄해서 시키고 일을 분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견인이겠죠. 그러니까 우왕좌왕할 때 이런 것들 상황을 굉장히 잘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왕이 나타나서 짠 하니까 일이 빠르게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왕이 나타나서 하면 괜찮을 텐데 어디 이렇게 조그만 어린애가 만약에 나타나서 아저씨는 빨리 가서 주인한테 얘기하고요. 누나는 빨리 구급상자 갖고 오세요. 너는 뭐하고, 너는 빗자루 가지고 오고, 너는 쓰레바지 가지고 오고, 너는 뭐하고, 아저씨는 뭐하고, 아줌마는 뭐 하세요. 완전 기가 막히시겠죠. 물론 말을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나이가 어리고 아직 그 위치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견인이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 타고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왕이 그렇게 했을 때는 괜찮은데 어린애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얄밉겠죠. 듣기 싫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견인이면은 말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머릿속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동의는 겉으로 표현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머릿속의 구조, 머릿속의 상태거든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려면 기질, 외부적 디퍼런스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또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나의 동기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이것뿐 아니라 제가 여기 또 두 가지 동인이 남아있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사람인데 사실 사람들이 조금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뇌인 같은 경우는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가르침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은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이 상황에서도 이 알바생한테 가서 예쁘게 말할 수도 있고 거칠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격과 또 외부적 디퍼런스인 기질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제일 먼저 동기는 이렇게 컵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넘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가서 얘기하죠. 누구야, 컵을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니까 아까 전에 무게에 못 이겨서 넘어지고 그릇을 다 깼잖아.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고 너가 들 수 있을 만큼만 컵 2개, 접시 2개 이렇게만 가지고 다녀. 너 손목도 약한데 더 그러면 많이 다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실수하며 알바도 잘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필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말 들으면 되게 밉고 싫겠죠.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이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다음에 이런 실수를 또 하면 정말 알바를 잘릴 수도 있고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런 말 들으면 짜증나겠죠. 근데 이런 사람은 뇌인이 발달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목인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또 이런 일을 벌이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알바하는 이 목인이 이 알바하는 친구를 잘 아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알바생이 이번에는 이 그릇을 엎었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다리를 한번 다쳤었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손을 비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주에는 가족들이 여행 가다가 사고가 났었다는 거죠. 이랬을 때 목인이 많이 발달한 사람은 이 친구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뭔가 애군이 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반드시 교회나 성당 아니면 절을 가서 회개해야 된다. 나의 잘못을 뉘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은 이건 지금 살이 꼈기 때문에 구슬 한바탕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기 쉬운 거죠. 뭔가 꼈다. 삼재야. 너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약간 겁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행동도 사실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쳐서 아프고 막 손도 찢어져서 피가 나고 그릇은 다 깨졌고 알바 잘릴까 봐 걱정되고 막 속상해 죽겠는데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겠죠. 그랬을 때 이 7가지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데 같이 울어주고 마음 아파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그리고 막 지저분하고 엉망진창된 이 상황을 잘 정리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돈으로 해결해주는 사람 너무 고맙죠. 근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사람, 혹은 다음에 조심하라고 훈계하는 사람, 그리고 너한테 애군이 꼈으니까 굿해야 된다, 아니면 어디 가서 회개해라, 너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니? 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싫어하기 쉬운데요. 이 사람은 미워하고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이 7가지는 전 7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다 사랑하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전부 다 걱정하고 사랑해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나하고 디퍼런스가 다를 때, 나하고 동인이 다를 때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괄적으로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유익하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서입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계를 보는 특별한 눈을 가진 목인, 이 목인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의감, 옳고 그름, 성과 악,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세계에 민감한 목인은 솔직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호소력 있는 연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비고한 정부는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 돌을 쏴 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다혈질, 담즙질 같은 외향형이라면 더욱 잘 나타나겠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은 물론 목숨까지 초계같이 바칠 수 있는 의사, 열사, 그리고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높은 뜻과 결의를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지사, 이런 분들이 목인이 발달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 또한 일제의 신사참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일제의 고문 속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공산당에게 처형을 당해 결국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 그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수많은 순국 소년들의 피 흘림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됐죠.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1997년 이전까지 전국 초등학교에 있던 이승복 어린이 동상, 기억하실까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반공교육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었죠. 1968년 울산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평창에 살았던 9살 산골 소년 이승복 어린이. 당시 15살이었던 현 승관이는 36군데에 칼을 맞고 거름더미에 버려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동생 승복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쳤기 때문에 입이 찢겨 죽임을 당했다. 당시 집에 없었던 아버지를 제외하고 엄마, 또 다른 동생인 남동생, 여동생까지 일가족이 무참히 몰살당했다는 진술을 했어요. 너 이름이 뭐냐? 승복입니다. 이승복. 이승복. 제법 똑똑한데. 너 이거 어디서 난 거냐? 돈 주고 샀어요. 미국 놈이 갖다 줬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연필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남조선에서 이렇게 좋은 연필을 어떻게 만들어 임마?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그래. 남조선에서 만들었다 이거지? 너는 북조선이 좋으냐 남조선이 좋으냐? 우리나라가 좋아요. 뭐이? 남조선이 좋다고? 내래 다시 한번 묻겠어. 북조선이 좋니? 미제 앞잡이 노릇하는 남조선이 좋네? 공산당은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갓나 새끼! 공산당이 거짓말쟁이라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동생이 뭐 잘못했어요? 가만히 있어! 두렵고 무서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굳은 의지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목인이 발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 사랑, 신앙 등 보다 높은 가치,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또 지키려 하려고 무언가를 표현할 때 매우 열정적이고 호소력이 짙을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설인, 뇌인, 견인이 발달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로와 격려의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을 세우려는 설인,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언어를 통해 학문적 원리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려는 뇌인, 사람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동기부여하는 것을 즐기는 호소력이 높은 견인. 그런데 이 목인의 경우 앞서 말한 동인들처럼 유려하게 말을 잘하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호소하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언어를 잘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의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요. 사용하는 표현, 어투가 다소 강하거나 거친 경우가 있습니다. 끓는 냄비를 손으로 만지면 어떨까요? 아, 뜨거! 화상 입을 수 있겠죠. 넘치는 열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비판 혹은 비난에서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관적인 자신의 가치와 기준이 타인의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목인이 강하게 발달하신 분들 중 우리의 순국선열, 호국 영웅들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습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우연히 들었는데요. 봉사를 하면 땀이 흐른다. 그런데 헌신을 하면 눈물이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희생을 하면 피가 흐른다. 다소 강하고 거친 표현, 지적과 충고 등으로 가끔 나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목인이 주변에 있나요? 자신이 속한 사회와 조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목인.
목인이 발달한 사람은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가치를 추구하여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에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과는 적으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시길 소원한다. 전하, 사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깟 4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었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안녕하십니까, 최영서입니다. 오늘은 핵심적인 디퍼런스, 동인, 7가지 동인 중에서 수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인은 손숫자를 쓰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당면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손이 바쁠 때 굉장히 도움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인들은 일을 잘합니다. 여기 보면 수리공 아저씨 있잖아요. 맥가이버, 만능맨, 뭐든지 되게 뚝딱뚝딱 잘하는 사람. 당장 필요한 것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도 주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주변에 정말 있으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일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수리공 같으신 분, 뭔가 되게 잘하시는 기술자분들 있죠. 달인, 한 가지를 온전히 막 20년, 30년 하시는 분들, 수인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 막 인형 눈 붙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오래 하시는 분들,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많은 걸 잘하시는 그런 장인들, 마스터, 도공분들, 명장분들 대부분 다 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아주 손재주가 뛰어나시고 성실한 분들이시죠. 또 이런 수리만 하는 게 아니죠. 악기 연주 잘 하시는 분들 있죠. 뭐 첼로도 있고 기타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악기가 많은데 악기 연주도 잘하고 아주 이런 손으로 다루는 게 뛰어난 분들이세요. 손재주 좋은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악기를 하신다면 훌륭한 음악가, 연주자가 되실 거고요. 그림을 그리신다면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실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뭔가 손으로 재주를 나타낼 수 있는 일, 솜씨 좋은 일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보면 여기 요리하는 뭐 고기를 굽는 셰프가 있죠. 요리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썸네일에 네 분의 얼굴을 보여드렸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옥주현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10대였죠. 지금도 물론이지만 그때부터도 굉장히 사람들을 잘 섬기고 연습생 시절에 끝나고 들어오면 같은 멤버들 뭐 라면도 끓여주고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사람을 잘 챙겼다고 해요. 그리고 이사벨 씨 마찬가지고 굉장히 유능한 아티스트, 화장을 잘 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옥주현 씨가 노래뿐만 아니라 화장도 굉장히 잘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아주 섬세한 터치로 사람의 얼굴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곳에 유능한 수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차승원 씨 요리 잘하시죠? 요즘에 또 차 셰프라고 굉장히 또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은 그 만제도에서 또 어촌에서 그냥 물고기 잡아온 걸로 뚝딱뚝딱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금방 잘 만들어내시죠. 또 옆에 유해진 씨 같은 경우는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죠. 이분도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수인들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앞에 필요한 일들을 잘 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굉장히 잘 살피고요. 잘 섬겨줘요. 제가 아까 전에 옥주현 씨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화장을 잘하고 솜씨가 좋아서 일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리도 꽤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연습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으면 점점 실력이 더 많이 늘겠죠. 그러나 그렇게 실력이 늘기 전에도 이런 수인들은 남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걸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 10대 시절에 연습생 시절에도 그런 같은 동기들, 연습생들을 잘 챙겨주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딘가에 모임에 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 모임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자기의 역할을 잘 드러냅니다. 뭐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굽다가 뭔가 도구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기가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누구보다 먼저 빨리 알아서 뭐 옆에 도와주죠. 고기가 떨어졌으면 고기를 더 리필을 해준다던가 이런 기구 같은 거를 이런 셰프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 떨어뜨렸을 때 누구보다 먼저 빨리 달려와서 이걸 집어주고 씻어서 새로운 걸로 갖다 준다든지 타인에게 도움되는 역할을 되게 잘해요. 소위 말해서 일머리가 있다. 일솜씨가 참 뛰어나다. 일을 참 잘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눈앞에 있는 일을 되게 잘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주어진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조금 멀리 보는 거는 부족한 경향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수인하고 조금은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견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왕을 한번 보여드렸죠. 어깨가 든든한 사람. 이런 견인은 멀리 보고 높이 보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을 한다던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하는지, 이 사람은 요리를 잘하겠다, 이 사람은 연주를 잘하겠다, 이 사람은 고치는 걸 잘하겠다, 이런 걸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인은 그렇게 멀리 보는 것보단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아는 사람이거든요. 둘 다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죠. 두 사람이 같이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은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키지 않아도 먼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인들은 사실 너무 좀 피곤한 경향이 있어요. 남들이 보통 10가지 일을 해라. 그럼 10가지를 다 하면 훌륭한 거죠. 근데 요즘에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10가지 일 중에서 한 7개 정도 하고서는
아, 나 다 했어요. 나는 내 능력껏 다 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인들은 10가지 일 중에 10가지를 다 하는 건 물론이고 12개, 13개까지 하는 경향도 있죠. 물론 기질에 따라도 좀 달라요. 다혈질이나 담즙질 같은 외향형이면 좀 더 그럴 수 있어요. 책임감이 강한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다면 좀 더 그럴 수 있는데요. 이 수인들은 자기가 맡은 것보다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들은 그걸 또 되게 빨리 알아요. 그래서 수인한테 자꾸 일을 시키죠. 훌륭한 견인, 정말 인품이 좋은 견인을 만난다면 이 수인은 정말 행복할 수 있고 두 사람은 굉장히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인격이 조금 좋지 않은 견인을 만난다던가 또 너무 일만 하는 수인이라면 굉장히 몸을 혹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인들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의 아주 소금과 같은 존재인데요. 자신의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 않도록, 너무 피로하고 과로하도록 내 몸을 내몰아치지 않도록 과로를 주의하실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 필요하죠. 히어로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내 주변에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음악을 연주해주고 또 뭐 그림을 그려주고 또 필요한 도구들이 있으면 뚝딱뚝딱 만들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요즘에 시간이 좀 많아지니까 집에서 뭔가 만드시는 분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뭐 뜨개질을 잘 하시는 분들, 솜씨 좋은 분들은 뭐 가방도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나 옷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 입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런 금손들 보면 너무 부러운데 이런 분들 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나한테 수인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수인들은 섬세하고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뭐 의자 같은 게 놓여 있는데 줄이 좀 안 맞는다던가 비뚤어져 있을 때 누구보다 빨리 알아요. 수인이 일곱 가지 동인 중에서 수인이 7번째 가 있는 사람들은 삐뚤어져 있는지 돌아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수인들은 굉장히 빨리 알아챕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혼자 돌아가 있다. 그러면 얼른 와서 제자리로 돌려놓고 원위치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할 때 그릴이 이쪽에 있어도 되고 이쪽에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항상 이쪽에 있어야 되고 각도도 맞춰서 이렇게 했을 때 음식이 진짜 맛있게 잘 구워진다. 이런 것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고 또 완전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죠. 내가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아주 성실하게 꼼꼼하게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하겠죠. 내 몸을 너무 과로하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하고요. 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런 스트레스 조절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수인들, 내 주변에 정말 소중한 가족들, 우리 엄마가 수인이라면 음식을 정말 맛있게 잘 해주시겠죠. 집안 정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실 거예요. 또 우리 아빠가 수인이라면 나갔다 들어왔을 때 집안에 있을 때 뭔가 흐트러진 게 있다면 되게 잘 고쳐주실 거고요. 집안에 뭔가 무너진 게 있다면 시키지 않아도 뚝딱뚝딱 계속 고치실 거예요. 망치 들고 다니면서 고칠 거 없는지 막 계속 찾으시는 분들 있죠. 비단 남녀의 역할을 꼭 구분한 건 아니에요. 우리 차준마 굉장히 맛있게 요리 잘하시고 또 여자분들 중에서도 공구 잘 다루셔서 아주 막 집안에 있는 인테리어 막 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수인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하니까. 근데 이런 수인들은 남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부탁했을 때 거절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이 많아지는 거죠. 요리만 하려고 했는데 뭐가 고장났다고 하니까 그것도 고쳐줘야 될 것 같고, 또 오늘은 기타만 치려고 했었는데 누가 바이올린도 뭐 첼로도 연주해 달라고 하고, 이러면 내가 능력이 된다면 다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몸이 많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피로관리, 과로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인에 대해서도 정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모든 디퍼런스 요소들은 거의 한 20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수인은 내 주변에 있는 금손들, 손솜씨가 좋은 사람들,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사람,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잘 주는 사람, 그러나 너무 열심히 해서 가끔 너무 피로하고 과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혼자 너무 많은 걸 하지 않도록 주변에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동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삼시세끼부터 해서 프로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꽃게 된장찌개는 스페셜 푸드로 딱 이거 갖고 하면 되잖아. 뭐 그냥 생활 데코레이션? 뭐 굳이 분류하자면 뭐 일렉트릭 야 이거는 그냥 아티스트라고 해줘. 에이. See you soon. 안녕하십니까, 최영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인 기억하시죠? 손재주가 좋고 성실한 사람, 이런 분들은 타인의 필요를 잘 알아서 챙기고 도움을 주는 매우 주변에 있는 좋은 이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수인들은 뭐 남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베풀고 섬기는 거 좋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래도 사람이라면 내가 10번을 친절을 베풀었으면 한두 번 정도는 고맙다라는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인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바로 설인이라고 합니다. 서술자를 써서 말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같은 말을 해도 참 맛깔나게 말한다. 말을 아주 예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쩜 저렇게 예쁘게 할까? 나도 참 저 사람처럼 말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또 가끔은 낯간지러워, 너무 간질간질 오그라들어, 막 이런 말, 손발 오그라들게 하는 말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이 설인이라면 늘 귀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귀에 캔디, 내 귀에 캔디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랑한다는 말, 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런 말들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말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죠. 내 곁에 있다면 행복하겠죠. 이러한 설인들은 주변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한두 분이 아니실 텐데, 이제 대표적으로 모두 아는 사람을 꼽아보자면 개그맨 유재석 씨, 제가 썸네일에도 올려드렸죠. 같은 개그맨들 동료 사이에서도 항상 부드럽게 잘 대해주고 잘 들어주고 들은 말 또 재미있게 다시 표현해주는 사람. 그리고 김유경 강사님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말씀 잘하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을 막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가면서 강의하시죠. 너무너무 힘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지쳐있는 사람 세워주는 말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또 김창옥 교수님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죠.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있을 때 상황에 어울리는 말로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정말 좋은 그런 강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런 설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또 그것도 그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로와 격려를 잘 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았을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순간순간 그 상황에 정말 적절한 그런 대답들을 참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타고난 설인이라고 하더라도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한데요. 이런 설인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 설인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개발이 되시겠죠. 남들을 위로하고 지지할 때 마음으로 같이 울어주고 심정적으로 같이 동감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수인처럼 직접 몸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설인들은 말로 위로합니다. 말로 세워주고 말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런 말 많이 하시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말로 많이 마음을 세우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혹은 실패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때 인정하는 말 듣고 싶어 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이 있겠지만 수인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몸으로 열심히 떼어주고 채워준다면, 이 설이는 사랑하는 말로, 내 귀에 듣고 싶은 말로 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능력이고 갖고 싶으시죠. 뛰어난 언변, 또 사람들을 말로 세워주고 어떠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잘하는지 그 사람의 강점을 잘 파악해서 그 강점을 말로 표현해주는 사람이에요. 설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저한테 상담을 하셨던 5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굉장히 집안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아주 솜씨 좋은 내조의 여왕이셨어요. 행복한 가정이죠. 남편도 일도 잘하시고 돈도 잘 벌고 아이도 건강하고 학교 생활도 되게 잘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었는데 이분한테는 단 한 가지, 이 부인은 한 가지가 없어서 너무 불행하신 거였죠. 하루하루 살수록 점점점 목을 죄어오는 것 같은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으셨는데요. 진단 검사 결과 이분은 1번이 수인이셨어요. 수인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데 절대로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요리를 맛있게 하고 집안일을 잘해줘도 음식이 맛있다는 말을 남편이 한 번도 안 하는 거죠.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옷 정리를 너무 잘했는데도 단 한 번도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분한테 가장 필요한 사랑의 언어는 칭찬과 인정입니다. 근데 이런 칭찬과 인정을 필요로 하는 이 수인에게 딱 적합한 사랑의 언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설인이거든요. 이 설인은 정말 다른 사람이 잘한 부분, 강점에 대해서 잘 캐치해서 세워주고 칭찬하고 인정과 격려를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7가지 동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인부터 수인, 뇌인, 설인, 족인, 견인, 심인 다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더 발달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설인은 개발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낙담해 있을 때 위로해 주는 사람, 또 뭔가 잘했는데 잘한 거 알지만 잘하는 건 당연한 거지 실수한 거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실수만 지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설인들은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남들이 잘한 걸 잘 캐치해서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말로 드러내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겠죠.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쓰고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이 설인의 언어를 사용해서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니까 타인의 강점을 봐주고 어렵거나 낙담해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면서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설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 주변에 많이 있고 또 나 또한 내 안에 있는 설인을 개발해서 타인을 세워주고 칭찬하면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동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잘했던 게 뭔지 알아요? 말대답이요. 정말 말대답을 잘해갖고 엄마한테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요. 직업이 될 거라고는 우리 엄마도 나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어요. 오히려 두드려 맞았다고.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엄마들은 태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뱃속에서 여러분을 내놓는 순간 얘 뱃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재능 따위는 없다고. 탄생 정보는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집어넣는 대로 반응할 뿐이니까. 그러니까 공부해. 내가 그런 엄마들한테 늘 말해요. 네가 직접 하라고. 근데 여보 나 갱년기인가 너무 힘드네. 힘들면 살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면 여러분 마음 안에는 관계가 창조가 돼요. 얼굴 표정을 쓰면서 조금이라도 그냥 당신 너무 힘들어 보인다. 요즘에 얼굴이. 자, 영화 곡성에 매우 중요한 대사가 뭐죠? 무엇이 중요한데? 두 번째 대사. 현혹되지 마소잉. 자, 이거는 연결된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현혹돼요. 현혹이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아, 이거, 저 눈물이 흐를 줄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어떤 뭐 슬픈 뭐 사연을 들은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한달음에 거기서 이렇게 많은 우리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진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진짜 감사함과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꼭 좀 전달을 좀 해드리고 네네. 싶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최양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랑의 언어는 러닝과 티칭이에요. 엊그제 SSRI,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에 관한 문의를 좀 받았었어요. 제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약물 처방이나 의학적 소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요. 상담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세로토닌을 많이 먹으면 잠이 잘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왜 잠이 안 올까요?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세로토닌은 소위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좀 가라앉아 있는 기분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과다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과했을 경우에는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겠죠. 소풍 가기 전날 밤 설레어서 밤잠 설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분이라면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런데 이 질문했던 학생은 사실 공부 때문에 질문했다고 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우울증이나 뭐 불안장애 등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다행히. 그렇지만 학생의 경우 공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공부 자체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잘 가지 못하고 뭐 원격 수업을 하는데 너무 짜증난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고.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닌데 성적도 나름 괜찮은 편이지만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그 답답한 마음 누구나 너무나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생각과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인
동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동인에 따라 또 디퍼런스에 따라 관심 분야가 다르고 재능도 다 달라요. 근데 여러 가지 재능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재능도 있습니다. 부러우시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7가지 사랑의 언어 첫 영상에서 제가 뇌인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실시간 메시지를 주신 분 중에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니 막 이러면서 놀라면서 크게 반응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내 친구 두기는 천재다. 두기는 6살 때 대학 입학 예비고사에서 만점을 받았고 고등학교는 단 9주 만에 졸업해버렸다. 그리고 10살 땐 명문 프리스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14살엔 의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 두긴 정말 대단한 친구다. 네, 아주 많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우 적어요. 한 5% 내외라고 보고 있는데 공부를 좋아하고 내가 공부하면서 깨달아서 알았던 지식을 타인에게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특별한 재능이 있는 그런 쪽에 관심사가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계속 합니다. 공부해! 공부하라고 너무 다그치는 경향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 잘할 것만 같은.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학생이라면 말 그대로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당장 꿈과 목표, 나의 관심사, 나의 이상향이 정확하고 구체적이라면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건 공부가 맞을 거예요. 다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공부를 아주 다 잘한다거나 하는 대로 성과가 꼭 나오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부모님들이요. 내 아이들한테 공부 때문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 줘서 요즘같이 안 그래도 힘든 시국에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뇌인 생각하면 부럽죠. 똑똑한 사람. 무언가를 이해하면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원인이 무언지 막 파헤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막 파헤쳐서 원인을 알게 되니까 깊이 있게 관찰하고 연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학문적 업적을 이룬 놀라운 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너무 원인을 자꾸 파헤치려고 하다 보니까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정확한가? 이 글자가 정확한가? 이 문장이 정확한가? 이 의미가 바르게 전달이 되었는가? 막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막 정확하게 따지려고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피곤하겠죠. 그리고 자꾸 잔소리한다, 훈계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나는 틀린 말을 안 해. 네 말 다 맞는데 아주 듣기 싫죠. 막 그 입 다물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싫어해서,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뇌인이 아주 많이 발달한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파헤쳐서 질문하게 되고 꼬치꼬치 따지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왜? 야, why? 왜? 야, why? 엄마 이건 왜 이래요? 야, why? 아빠 이건 왜 이래요? 야, why? 저 꽃은 왜 노란색이에요?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죠. Why? 야, why? 창의적이고 똑똑한 아이로 자랄 수 있지만 그 질문을 계속 받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뇌인이 발달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대화가 즐겁습니다. 계속 왜 그런지, 왜 이런 질문을 끝없이 하게 되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같이 생각하면서 토론하는 걸 즐기죠.
굉장히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설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칭찬과 인정의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설인의 언어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잘한 면, 긍정적인 면, 강점들을 드러내주고 그것들을 말로 세워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뇌인 같은 경우는 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똑똑하고 아주 똑부러지는 사람이라서 논리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참 이성적이다. 그런데 너 똑똑한 거 알겠어. 네 말 다 맞는 거 알겠어. 근데 나 네 말 듣기 싫어. 하면서 귀를 닫게 된다면 의사소통하기가 쉽지 않겠죠. 뇌인이 발달하신 분들은 공부하기도 좋아하고 학문적인 발전도 이루고 너무너무 이 인류 사회에 필요한 소금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타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좀 부드럽게 전달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유명한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사회에 공헌하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남들한테 가르쳐 줄 때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남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훈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뇌인이 많이 발달한 분들은 현실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이상적인 기준, 학문적인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고 너무 관념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철학자,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이 막 밭 갈고 농 갈고 이러진 않으셨잖아요. 생각하고 토론하고 학문의 발전을 이루고 사람의 생각을 넓히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지만 우리가 막 하루 종일 일하고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시달리고 과장님한테도 혼나고 혹은 또 밑에 요즘에는 또 새로운 신입들 똑똑한 신입들한테 치이고 이러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당장 생계가 너무 급한데 요즘같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에는 당장 내일 내야 할 임대료조차도 내기가 어려운데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막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따지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뇌인이 극도로 많이 발달한 분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높은 가치관 이런 걸 추구하거든요. 각자 맡은 위치에서 해야 될 것이 다 다르죠. 재능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이런 것들은 타고난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타협도 하면서 조금씩 순화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아주 소중한 소금 같은 사람인 뇌인들. 이 사회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또 학문을 이루고 사회를 아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내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너무 많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조금씩만 양념처럼 뿌려지기를. 그리고 이렇게 뇌인이 발달한 사람이 옆에서 뭔가 조언을 하거나 훈계를 할 때 저 사람 또 잔소리, 듣기 싫어, 또 가르치려고 그래, 선생질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날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것만 좀 고치면 이렇게만 하면 내가 더 소중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하는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조언이거든요. 팩트 폭격이 너무 고통스럽고 듣기 싫을지라도 그 사람이 날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똑똑하고 지적이고 이성적인 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뇌인의 사랑의 언어는 공부와 가르침이에요. 그 사람이 훈계하거나 조언을 할 때 조금 쓴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잘 귀담아 들으면 귀에는 쓰지만 내 속에는 단 아주 양약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더 더불어서 행복한 세상,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동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eldon,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hat has anything to do with, what I'm talking about? Well, let's see.
1935, Erwin Schrödinger, in an attempt to explain the Copenhagen interpretation of quantum physics, he proposed an experiment where a cat is placed in a box with a sealed vial of poison that will break open at a random time. Now, since no one knows when or if the poison has been released, until the box is opened, the cat can be thought of as both alive and dead. I'm sorry, I don't get the point. Well, of course you don't get it. I haven't made it yet. You have to be psychic to get it, and there's no such thing as psychic. Sheldon, what's the point? Just like Schrodinger's cat, your potential relationship with Leonard right now can be thought of as both good and bad. It is only by opening the box that you'll find out which it is. Okay, so you're saying I should go out with Leonard? No. Let me start again. In 1935... 안녕하십니까, 최영서입니다. 오늘은 7가지 동인 중에서 조긴이라는 그런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기는 말 그대로 발족자, 발족자라는 한자를 써서 발이 바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기는 매우 검소한 사람이거든요. 나를 위해서는 절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검소하고 절약을 많이 하는데 아주 필요한 일이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꼭 물질뿐 아니라 사람한테도 저 사람이 가치 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에 가치 있다 라고 생각이 될 때는 굉장히 큰 돈을 기탁하기도 하거든요. 검소한 기부천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갑부, 거물급 재력가, 자선사업가, 이런 사람들은 다 조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한 재력가 하면 빌 게이츠, 또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조긴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것 같은 분들도 조긴인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폐지 주어서 힘들게 모은 1,000만 원을 어느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몇 년 전에 뉴스에도 한번 크게 났었는데요. 한 60년대부터 70년대 아주 거리에서 채소 팔고 과일 팔고 하시면서 평생을 모으신 전 재산 400억을 모 대학에 아주 크게 기탁하신 노 부부가 있으셨죠. 그분들 인터뷰하고 자녀들하고의 관계를 봤는데 자녀분들도 모두 참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잘 사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 재산을 기탁하신 분들이 저녁 식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나 소박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정말 밥과 김치, 찌개하고 짠지, 정말 반찬 몇 가지 안 놓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아플 정도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조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절약하고 매우 검소하시죠. 옷차림이나 생활도 보면 매우 검소한 편이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야? 진짜야? 저렇게 돈이 많았어? 라고 놀랄 정도로 아주 절약하시고 검소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학교를 건립하고 학생들을 공부시키는데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전 재산 혹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기꺼이 기탁하시고 사회에 공헌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죠.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는데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제 아실 만한 분들로 말씀을 좀 드리면 뭐 미국의 유명한 철강왕 카네기, 그리고 금융왕 모건, 그리고 석유왕 록펠러가 있죠. 엄청난 부자라고도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평가가 좀 갈리기도 합니다. 특히 뭐 카네기나 록펠러 같은 경우는 이제 독과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중적인 두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그런 법률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진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큰 부를 축적한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부를 축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독과점이라든지 이런 걸 규제하는 법률이 생긴 것 같아요. 1901년 카네기는 자신이 소유한 철강회사를 금융왕 모건한테 팔고 은퇴를 선언하죠.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많은 재산을 갑자기 다 처분한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돈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좀 지탄을 받기도 했었는데 돌연 그가 모든 전 재산을 처분을 하고 갑자기 기부천사로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 기부한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미국의 수많은 대학 또 막 박물관들을 짓기 시작했고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카네기 홀도 그 사람의 그런 기탁금으로 마련된 공간이죠. 철강회사가 그 당시에 뭐 엄청났죠. 그 팔고 나서 4억 8천만 달러 정도를 손에 쥐었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죽을 때는 겨우 3천만 달러 정도만 남겼다고 해요. 전부 다 기부했다라는 거죠. 뭐 2,500개의 공공도서관, 뭐 수많은 대학, 1905년에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1910년에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1911년에는 카네기 재단, 다 그의 기부금으로 설립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의 이런 양면성 탓에 그가 떠난 지 지금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평가는 언제나 갈립니다. 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뭐 강도 귀족과 기부왕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록펠러도 마찬가지예요. 석유왕으로 알려져 있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죠. 어릴 때부터 뭐 집안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탓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타고난 족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고 뭐 나중에는 보면 자기가 돈을 쓰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이 없을 만큼 기부하느라 바빴다고 해요.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근데 뉴욕에 있는 시민들은 아직도 수돗물을 많이 마셔요. 이상하네. 좀 의아하시죠? 미국 사람들은 다 물 사 먹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수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수도관이 낡아서 물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울 경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아리수 드시잖아요. 아리수 자체는 참 깨끗한데 수도관이 노후해서 그 관을 통해서 나온 물을 먹기가 조금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뉴욕도 아마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뉴욕 전 지역에 있는 수도관을 동관으로, 동파이프로 다 교체해서 녹슬지 않고 깨끗하게 오래가는 관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뉴욕에는 정말 깨끗한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믿고 수도를 마시곤 해요. 우리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미국에는 우리하고 다른 세금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기부를 하기도 하고 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문화나 전통 같은 게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도 빌 게이츠 그 부인과 빌과 같이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굉장한 기부왕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은 회사의 CEO라기보다는 기부하고 강연하고 뭔가의 사회에 필요한 것을 공헌하는 사람으로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똑똑하고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참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벌고 연구를 할 때는 바닥에 100불, 지금 시세로 보면 100불이면 한 12만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런 지폐가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았다고 해요. 자기가 지금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잊어버릴까 봐. 그 아이디어가 지폐 한 장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족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족인들은 바닥에 떨어진 동전 하나도 줍습니다. 매우 소중하게 여겨요. 그렇지만 가치를 따졌을 때 그 동전 한 입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족인이지만 내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 예도 좀 들어야 되잖아요.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에는 많은 경영인들도 있고 또 일반 소시민들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고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상당한 족인이 발달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30년 된 구두, 뭐 브리프케이스, 뭐 버버리,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거를 막 10년, 20년, 30년씩 입고 가지고 다녔다고 알려진 뭐 정주영 회장. 엄청난 현대라는 그룹을 만든 창업주이지만 본인은 지나치기만큼 검소하셨던 분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 시대에는 다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그 자수성가하신 분, 창업주들이 대부분 그랬겠지만 우유 하나도 한 모금도 잘 소화시키지 못할 만큼 가난했고 잘 먹지 못해서 그렇게 많은 부를 가졌지만 본인은 편안하게 식사를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검소하고 절약하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후손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싶으셨던 분들. 또 이분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썸네일에 올려드렸던 장나라 씨, 또 가수 현 씨, 또 아이유 씨.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이분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름답고 화려한 외모와 그런 무대 매너들 이런 것들만 떠오르시나요? 노래하는 모습, 연기하는 모습. 뭐 여러 가지 행사하는 모습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뿐 아니라 기부천사로도 알려지셨죠. 장나라 씨는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13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엄청난 금액이죠. 또 현 씨는 워낙에 성실하고 착한 이미지, 좋은 아빠, 좋은 남편. 그 기부하기 위해서 자신은 전셋집에 살면서도 계속 기부 많이 하시죠. CF로 받았던 출연료 전액을 기부하시기도 하고. 또 아이유 씨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라나는 성장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게 계속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외모뿐 아니라 마음까지 참 아름다운 분들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답게 유지되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족인이 발달하신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내 것을 가질 때, 내가 하나씩 더 가질 때 더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족인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그 사람이 받는 것을 보면서 그 받은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본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족인이 발달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7가지 동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족인도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 가지 조금 더 유념해 주시면 좋을게요. 이 족인 같은 경우는 다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동인에는, 모든 사랑의 언어에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검소하고 절약하고, 그래서 모은 돈을 다른 이들에게, 또 어려운 이들에게 흔쾌히 기탁하는 모습으로 아주 기부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처음 동인에 대해서,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스크루지를 들고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 아저씨 욕심 부려도 우리 모두 우리 아저씨 좋아해요, 사랑해요. 스크루지 하면 구두쇠로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조기는 분별력 있는 구두쇠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치 있는 일에 반드시 투자를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혹은 내 가족들에게는 너무 지나치게 검소하고 절약하는 걸 보여주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돈을 좀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너무 적게 먹고 너무 안 쓰고 너무 고생만 하다가 다른 애한테 주는데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노부부들께서 기탁하실 때 본인은 전 재산을 다 기탁했는데 정작 내 몸이 아팠을 때 병원비조차 없는 경우도 아주 안타깝지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률이 잘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좀 약하다고 들었어요.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조gin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가족이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 주변에 조gin이 발달한 사람이 있다면 조금만 더 안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결혼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이제 양육을 시킬 때 지나치게 검소, 지나치게 절약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조금 불편함이 야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오히려 반항을 한다거나 우리 부모님은 너무 자린고비야. 너무 돈을 안 써. 이러면서 불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조gin이 발달돼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나는 너무 아끼고 절약하면서 살았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까 내 자녀한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겠다. 내 자녀만큼은 아주 풍족하게 누리고 살고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안 먹고 안 쓰고 너무 절약하면서 사시는데 자녀들에게는 너무 물 쓰듯이 돈을 쓰게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조gin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이루어놓은 업적도 많고 부도 있지만 자녀 교육에 혹시라도 너무 절약해서 불편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너무 물 쓰듯이 펑펑 돈을 쓰게 해서 재정관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재정관념을 교육시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으면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은 조긴, 내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내가 학비 걱정을 할 때 장학금을 기탁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사회에 돈이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크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조gin들,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하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도 나를 위해서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더 행복한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동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아이의 작은 I love you란 그 고백이 계속 기적을 낳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후로 한국 아이들 또 100명을 품게 됐고,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북한 아이들 100명을 품게 됐고요. 그래서 400명의, 그리고 저희 하음이, 하랑이, 하율이, 하엘이까지 해서 404명의 아빠가 됐습니다. 나누기 가장 좋은 때가 어느 때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요. 선물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온갖 굳은일하며 모은 400억 원을 선뜻 기부한 노부부가 화제입니다. 김영석 할아버지와 양영애 할머니가 미담의 주인공인데요. 6.25 전쟁 이후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던 부부는 1960년 손수레 노점으로 과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끝난 밤에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했는데요. 이후 사업이 번창하고 건물도 몇 채 사들였지만 환갑잔치나 칠순잔치도 마다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나 국민학교도 졸업 안 했어도 청량리에서 제일 밑바닥 인생, 아주 서민 중에 서민도 열심히 해서 기부할 때가 있구나. 그래서 아주 기뻐요. 양 할머니는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대화가 어려울 정도고
본인도 최근 뇌경색을 겪어 더 늦기 전에 기부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사회가 너무 삭막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기부가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최영사입니다. 드라마 킹덤 보셨나요? 시즌 1, 2 지나서 다음 편 기다리시죠? 그 드라마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왕세자 이창, 영의정인 조학주 대감, 은여 섭이, 그리고 동네부사 범팔까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맡은 역할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참 다양한데요. 특히 왕세자인 이창과 영의정인 조학주 대감의 경우는 다른 캐릭터들과는 조금 다른, 아니 확연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극이기 때문에 현대물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죠. 다른 말투를 쓰는데 특별히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타인을 대할 때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바로 지시와 명령의 어투죠.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위치가 있고 자신의 맡은 본분, 역할 때문에 그런 말투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어깨에 견을 써서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 소위 리더십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견인이 발달한 사람들은 인적, 물적, 자원 관리를 잘하고 환경을 구성하고 조직을 관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고난 견인이라고 하더라도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건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하겠구나, 저 사람은 저런 걸 잘하겠구나, 나는 이때 무엇을 해야겠다. 굉장히 넓게 보려고 하고 크게 보려는 그런 태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면은 타인의 재능, 소질, 끼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 보이시죠? 사람을 잘 키워내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능력을 발굴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줍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제가 지난 시간에 섬김과 봉사의 언어를 쓰는 수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인과는 좀 대조적이지만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나타나서 너는 무엇을 하거라, 너는 무엇을 하거라, 너는 무엇을 하거라 이렇다면 다 예 하고 듣겠죠. 그러나 왕이 하면은 이해가 되겠지만 여기 보이세요? 합창단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를 해요. 그런데 이 앞에 이 조그만 아기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장인데 이 천사장은 악보를 들고 있고 지휘봉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 첼로를 연주하고 하프를 연주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악기들 연주하는데 누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시를 합니다. 소리는 어떻게 더 크게 내야 하고 여기는 소리 좀 더 작게 내야 하고 이 부분에서는 세게 해야 하고 또 저 부분에서는 여리게 해야 되고 다양한 지시를 하면서 적재적소에 악보에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음악을 잘 즐길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지휘를 합니다. 이런 지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견인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왕처럼
누가 봐도 탁월한, 누가 봐도 지도자 같은 사람이 한다면 뭐 그렇겠지 하고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조그만 어린 천사가, 어린아이가 만약에 지휘를 한다면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앞쪽에 비슷한 동기들, 동료들 같은 경우는 말을 조금 들을 수도 있겠죠. 사실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친구들 간에 대장놀이 하려고 하면 잘난 척 한다고 하고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왕도 있죠. 어른들이 있어요. 이런 어른들한테 지시한다라는 거, 명령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걸 따르는 것도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견인이 뛰어난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고 다 조직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따라주는 사람들,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성실하고 솜씨 좋은 사람들은 수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수인들 혹은 자기의 맡은 바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무대를 만들어주고 지휘하고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은 견인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견인의 가장 두드러지는 면 중에 하나는 타인의 이런 능력을 이끌어내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걸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도전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고전악기 아니면 클래시컬한 악기만 연주하는 것뿐 아니라 전자악기도 동원을 하고요. 클래시컬 기타도, 그래서 바이올린, 첼로, 하프뿐 아니라 다른 이런 악기도 도전을 해서 새로운 걸 소위 저지른다고 하죠. 막 이렇게 도전해서 새로운 걸 많이 즐겨 변화무쌍한 사람이고요.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는 무한도전, 지금 종영이 돼서 좀 아쉬운데 이런 프로그램을 아주 즐겁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수인과 견인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지금까지 통계에 의하면 아무래도 수인보다는 견인이 좀 적은 편이에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물론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각자 맡은 일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악단이라면 이런 연주자들이 조금 더 많고 지휘자는 한 명이죠. 악단장도 한 명이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조직이 조금 더 잘 원활하게 유지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견인은 무조건 나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견인의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견인 같은 경우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의 칭찬받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앞에 나서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일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권위자 밑에 순종을 하고 그 사람 말을 따르고 팔로워십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왕처럼 나서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신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 왕세자잖아요. 그 이창은 왕세자이기 때문에 왕이 죽으면, 왕이 승하하면 당연히 왕이 되겠죠. 임금이 되어야 할 텐데 드라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왕은 죽었는데 좀비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몰랐다가 알게 되었을 때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왕의 목을 치죠. 신하들이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함을, 적통성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위치가 되었어요.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목을 다 베고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창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충분히 될 수 있었지만 후궁의 소생인 자신보다는 어린 중전이 낳은 갓난아기인 원자가 있죠. 물론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일도 많았지만 왕을 죽였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왕을 죽인 것으로 알려진 자신보다는 중전이 낳은 원자가 왕이 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린 아기를 죽여야 한다. 이 두 가지 갈등되는 상황에서 이 왕세자 이창은 아이를 살려주고 본인은 죽은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후위를 도모하죠. 이러한 모습이 견인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다혈이나 담즙 같은 외향형이 발달된 사람은 리더처럼, 지도자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견인이 좀 뒤쪽에 있다거나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큰 조직을 맡았을 때 리더로서의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혹은 대장놀이 하는 사람처럼 항상 1등하고 싶어하고 앞에 나서고 싶어하고 늘 나는 왕이야 하면서 왕이 되고 싶어해요. 그러나 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견인이 비교적 덜 발달한 사람도 뭐 작은 조직의 리더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다양한 리더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한 리더,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나요? 예전에는 좀 강력한 리더,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을 리더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상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부드러운 리더, 또 섬김의 리더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사람들을 말로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세우는 위로의 리더십. 그리고 날카로운 지성과 예리한 추론으로 아주 그 조직을 지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선생님 같은 리더십. 다양한 리더십들이 지금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통용이 되고 있는 시대예요. 시대상마다 리더에 대한 평가나 견해가 다를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견인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사람 혹은 견인이 아주 뒤에 있고 미처 개발이 되지 않아서 내 안에 견인이 있나? 전혀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뭐 단체의 리더가 되기 어렵겠죠. 또한 어쩔 수 없이 위치 때문에 리더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조직원들도 피곤할 수 있고요. 이게 타고난 특성에 따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인이 많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꾸 지시를 하게 되죠.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바이올린 연주하고, 당신은 첼로를 연주하세요. 당신은 뭐 기타를 연주하세요. 당신은 하프를 연주하세요. 당신은 뭐 트롬본을 연주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지휘를 하게 되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시와 명령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견인들은 타고난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지시와 명령의 말을 너무나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마찰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렇게 견인이 많이 발달한 사람들은 타인이 불쾌해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청유형으로 말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하였다. 좋아. 난 내가 있을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와 함께 하겠느냐? 어영청은 저를 따르겠습니다. 또 내 옆에 견인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자꾸 지시하고 자꾸 뭐 시키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날 싫어하고 날 하인처럼 생각하고 날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언어가 그렇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세상, 언어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얘기한다고 해서 외계어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어를 사용할 거고 뭐 미국에 사는 사람이면 영어를 쓰겠죠. 각자 각 나라에서 쓰는 언어가 다를 텐데 이러한 우리가 쓰는 모국어 혹은 외국어의 언어뿐 아니라 사랑의 언어도 매우 다양하다라는 거. 오늘 말씀드린 견인은 지시와 명령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씁니다. 나를 미워하고 무시해서 나를 아주 하인처럼 시다바리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타고난 언어가 그렇다는 것, 그리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자신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더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란과 역병으로 어지러진 이 나라에 필요한 왕이 누구냐 묻는다면 대왕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끔찍한 역병의 아바마마도, 내 어미라 칭했던 중공도,
이것이 왕가의 피를 이은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서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마음,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감성적 언어를 잘 사용하는 시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시민. 서린이 위로, 격려, 칭찬의 말을 사랑 언어로 사용하여 사람들을 지지하고 세워준다면, 시민은 말을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타인의 정서적, 감성적 어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과 배려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정서적으로 솔직한 동인이에요. 엄마가 말씀해 주셨지?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난 널 이해하고 싶단다. 그러려면 네가 날 먼저 도와줘야 돼. 나는 아빠가 좋아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집을 나갔어요. 영원히 나갔어요. 자, 눈물을 닦아야지. 예쁜 얼굴에 이게 뭐야? 아이들한테는 울었다고 하지 말자. 네, 선생님. 오늘은 꼭 말해보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특별히 타인을 긍휼하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거든요. 감정을 교류하고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친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겼니? 아니요, 선생님. 시릴로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시릴로는 착해요. 시릴로를 야단치지 마세요. 사실대로 말해봐. 어떻게 된 거지? 음악 시간에 모두 노래를 하는데 너야말로 거울에다 네 얼굴이나 비춰봐라. 색깔이 같은 애들은 들어가봐. 말이야. 말이야. 무슨 일이야? 그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바보같이 울지 마. 우리 모두 널 좋아해. 내 곁에 있다면 마음이 참 포근해지겠죠. 내 곁에 있으면 너무 좋은 마음에 위로가 되는 시민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상처를 잘 받는다. 상처를 참 잘 받거든요. 다리맨이 교무실에서 야단 맞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마음이 여리고 순수한 편이라서 그런데요. 거칠고 무례한 것, 욕설이나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큽니다. 남의 애들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 애는 내 동생이야. 앞으로도 내 마음대로 때릴 거야. 이건 집안일이야. 영탄장 그 녀석. 이뚱보 바보. 남의 애를 기웃거리지 말고 그 시간에 너 살 뺄 국리나 하셔. 어? 동생을 괴롭히는 애보다는 뚱뚱한 게 난 훨씬 좋아. 사실 싫고 밉다라기보다는 두려움인데, 자기만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그 경멸하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의외죠. 자기도 모르게 뭐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거친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뒷담화를 하기도 하거든요. 타인에게 행한 무례함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훈련되지 않은 담즙질의 거침, 성급한 다혈질이 이따금 보일 수 있는 욱하는 모습에 상처를 받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전에 일본 가는 짧은 비행기 안에서 유아동반 승객이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계속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장 가는 한 승객이 이제 거칠게 좀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승무원들은 걱정을 하죠. 그 승객이 컴플레인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을 좀 했는데 의외로 건너편에 있는 다른 승객이 장문의 불만을 쓰신 경우가 있었어요. 예상도 못했던 일이라 좀 놀랬죠. 이 승객이 매우 조용하고 친절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아기 엄마의 이 불안함, 이 불편한 마음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불만이었던 거예요. 옆 승객의 불편까지 자신의 불편으로 느끼면서 컴플레인하는 오지랖이었죠. 상처받은 시민의 소심한 표현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뉴욕발 1등석 항공기에 있던 중년의 미국인 부부였는데요. 아주 매우 친절한 분이셨어요. 특히 부인이 너무 친절하시고 아주 사랑스러운 말투를 사용하셔서 기억에 남아요. 승무원을 부를 때 honey, excuse me, honey 막 이러시고 물 한 잔에 드려도 thank you. 뭐 땅콩 드시겠어요? 그래서 땅콩을 드려도 thank you, honey, sweetie. 약간 간지러울 수도 있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자녀가 좀 많으셨어요.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입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입양 자녀가 있었는데 또다시 타국의 어린 자녀를 입양하러 가는 비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고아를 입양하러 가는 길인데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라면서 딸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똑단발에 한국의 전쟁 고아 아니면 그 레미제라블의 코제트 같은 조금은 남루한 차림새의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 아이를 보는 그분의 목소리에서 막 사랑과 친절이 느껴지고 막 눈빛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막 거짓없는 순수한 열정, 그런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분이셨는데 이런 분들이 전형적인 시민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민이 많을까요? 네, 많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7가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 약 30%가 시민이 발달돼 있어요. 세상이 각박하고 삭막해진다라고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유지되고 미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런 시민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마워요, 여러분. 처음 들어왔을 때는 솔직히 무척 겁이 났었어요. 그렇지만 이젠 힘이 나요. 여러분과 같이 지낼 올 한 해는 분명히 멋진 한 해가 될 거예요. 난 믿어요.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세기의 배우 오드리 헵번. 배우로서의 그녀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보다 더 아름다웠던 건 그녀의 주름과 함께 늘어난 봉사와 헌신이었어요. 유니세프 친선대사로서 세계를 다니며 자원봉사를 통해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거든요. 또한 배우 신혜라 씨도 컴패션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지원하고 본인의 자녀가 있음에도 공개 입양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시민, 내 안의 시민을 꺼내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누구나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구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 또 있군요. 누구나 강도도 될 수 있겠군요. 예,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강도 만난 사람이 될지 모르고요. 내가 언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그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다니는 그런 방관자로만 우리가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기적을 우리가 참 많이 바라지요. 아팠다가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살아났어요. 기적이죠. 내 사업이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부도가 어떻게 잘 막아줬어요. 기적입니다.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항상 기적은 벌어지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언제 성매매 대상으로 어린이 노예로 팔려갈지 모르는 그 어린이가 여러분 한 분의 그 마음, 작은 선택 때문에 그 아이의 딱딱한 발에 신발이 신겨집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한 명의 어린이가 에이즈로 태어나자마자 괴로움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있는데 그 한 명의 어린이가 여러분의 작은 선택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작지만 최선의 선택 때문에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도자가 돼서 정말 그 나라를 변화시킬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한 명의 어린이가 멀리 사진 속에서만 보이는 배고픈 아이인 줄 알았는데 내 아이랑 똑같이 배고프면 배고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좋으면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그 한 명의 어린이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자랄 수 있는, 순간순간 자라날 수 있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실 때 제가 변한 것처럼, 차인표 씨가 변한 것처럼 변하는 내 자신을 볼 때 그게 바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할리우드를 떠나 자신의 두 번째 숙명을 찾았습니다. 봉사활동가로 타인의 삶을 구하는 데 인생을 바치기로 한 것이죠. All the babies are gone. There were almost no infants under 5.